예,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최순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인사하니까 되게 무례하네요.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 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해서 한 10분여 동안 개식 겸 축사, 개3일 축사가 있겠고요. 10분부터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세 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시 10분부터 22시까지는 김기영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 뭐 인사 말씀 길게 드리고 싶은데 바쁘시니까 우리 김기영 회장님 개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윤창현 의원님, 정지원 상무님께서 또 특별히 축사를 해주시고, 또 발표자, 토론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검법 시행령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이제 거래소가 신고를 완료를 해야만이 그 거래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소 운행권에 상당히 전운이 감도는 상당히 그 어두운 분위기에 있습니다. 특검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은행에서 그 계좌 개설을 하여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와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에 따라서 현재 떠도는 이야기는 4대 거래소만 발급이 가능하더니 아니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어두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은행권 간에는 최근에 가상자산 금융사고 면책 조항의 그 문제 이슈가 서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제시 기능을 위해서 저희 그 블록체인 포럼은 이제 작년서부터 매월 세미나를 그 개최해서 FTA 이행 방안의 워킹 그룹으로서 그 팅크탱크로서 산관학 전문가들의 그 워크숍 포럼을 매달 개최해서 이 결과를 금융 당국에 전달을 해 오고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계와 산업계와 그다음에 정부에 있어서의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온라인 세미나입니다만은 이 분야의 그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 최고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대출된 내용을 가지고 금융당국의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기영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축사 두 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바쁘신 관계로 또 시간 일정상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포럼 주최,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쟁점 예배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의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파급력으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산업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가상자산도 투자자산을 넘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거론되며 관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그 파생산업의 생사를 가를 첫 시험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블록체인 포럼 김기용 회장님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2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60여 개 국내 거래소 중에 법망으로 들어온 사업자는 아직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규모가 크다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아예 신고를 포기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명 코인런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방비한 정책 실기 아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정책 실기 충격이 미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과의 실명인증 협약을 마치기 위해 거래소가
100개 항목이 넘는 세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뜻으로 인해 은행들이 거래소 실명계좌 확인을 거절하기 위한 명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세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유사시에 1차적 책임을 민간 금융사에 전적으로 우선 부여하게 돼 있는 선 실명인 중 후 FIU 거래소 신고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한 이런 시장의 존폐를 담보로 한 경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전면적 절차 개선이 검토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분야입니다. 현재보다 미래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성실히 만들고 작동시키는 것도 업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국회, 정부, 업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가상자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내 불법 거래소와 부실코인을 유연하게 정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 입법 방안을 마련하되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당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계의 시선이 수렴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 웨비나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여 국회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더하고 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주십시오. 오늘 도출된 고견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은 물론 특위 차원의 대책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적인 방안, 대안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축사해 주실 분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의 정지은 사모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포럼 회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윤창은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그 축사 저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일단 폭염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원 여러분 댁내 그리고 회사 내 모두 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와서 저희도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가상자산업 신고와 인가 쟁점을 주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특근법과 은행계좌 개설 관련 정책적 이슈,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근법 이행 및 사고 관련 현안 등 업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신 장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포럼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회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몸을 담고 있다가 보니 아무래도 감독원이나 FIU 등 감독당국은 각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 보유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를 열 의향이 있는지를 계속 파가신 등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어떤 업계의 말을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계좌를 열지 않기 위해서 몇백 가지의 안을 가지고 얘기하고는 아니고 저희가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거래 은행을 보는 그런 눈으로 저희가 리스크를 평가하다 보니까 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서 은행권이 우리 업계와 가상자산업자 업계와 우리가 일을 같이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의 금융당국 입장에서 크립토는 정말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상자산, 크립토 에셋 또는 가상화폐, 크립토 커런시 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크립토라고 말씀드리는 거 인지들 하셨죠? 그 이유는 많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크립토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산일지, 통화일지, 투자 신탁 같은 개념일지, 지급 결제 수단일지, 현재 이에 대한 개념조차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관리의 체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현재 소수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부정적인 언론의 대상이 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께서 전반적으로 평판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계신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를 빌어 한번 가상자산 사업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 좀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IT 회사로서 보통 시작하셔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핀텍을 개발하시면서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고객에게 지급결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순간 금융사업자 범주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업은 고객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의 부정적인 언론은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금융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접한 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우리 90년대의 WWW, 월드와이드웹 이후 전 세계를 급전환시킬 그런 신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현실적으로 오늘 논의하실 내용, 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 특근법과 은행계좌 개설 관련 정책적 이슈,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근법 이행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대안이 업계 내에서 그리고 은행권과 궁극적으로 감독 당국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블록체인 및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 새로운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지은 상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무님께서 다음번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실에서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또 실천 가능성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잠깐 축사 내지는 인사 말씀하시는데 거기 대단한 여러 가지의 그 치사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세 분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협회장이신 정지열 회장님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모색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지열 회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모색이고요. 예, 지금 저는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협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중은행 AML 섹션의 KYC 유닛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박사 연구 일기고요. 성대에서 자금세탁방지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과기부 전문위원,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자금추적 외래교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의 정책위원, 그다음에 한국금융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난, 그다음에 현재의 가상자산 법규, 그다음에 국회 또는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상계좌 강제화 조항은 이제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근법 제7조 신고 제3항 제2호에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의무화를 삭제하는 건데요. 해당 서비스는 특근법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 의무가 없을 때 도입된 조항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 의무 부여 및 트래블 룰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강제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FATF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자금 추적을 더 어렵게 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한국 외에는 사례가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내용은 우체국을 통한 가상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2 신고의 불수리 제2항 제5호에 우체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상기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가상계좌 강제화 조항이 삭제가 어려울 경우, 특근법 개정이 불가할 경우에 대안으로서 최신 관서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최신 관서는 FATF하고 미국의 규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블록체인의 발전과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라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과잉 규제 간소화. 특검법에 보면 제5조의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제1항 제3호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해가지고 가에서 마목으로 규제가 엄격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위험군, 동일 위험국인 카지노 사업자에 비해서 너무 특검법에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오늘 저의 발제 내용입니다.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난은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님이 2018년에 하셨던 말씀도 있고 금융위원장님이 4월과 7월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의 K 교수님이 지난 7월 7일 날 말씀 주셨던 내용도 있는데요. 네,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2018년에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등록한 업자는 없다. 200개라고 하는데 다 폐쇄된다. 손해본 사람도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일 날은 윤창현 의원님의 이제 질의 내용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증물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다.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인데 은행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윤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의 책임은 은행에 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금융위원장이 맞는 말씀이신데 답변하는 내용 중에 노란색 형광 펜으로 칠해놓은 걸 보시면 FATF에서 회원국들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 후단에 보시면 실명 계좌를 발급받고 ISMS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요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명 계좌 발급 사항과 ISMS에 대한 거는 FATF라든지 글로벌한 스탠다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후단의 내용은 약간 좀 논리에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이제 답변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7월 7일 날 이 최근에 이제 세미나에 보면 은행이 감당해야 될 자금 세탁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이 포함돼서 그 신고가 수리된 후에 조건부로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내용, 이 내용은 뭐냐면 은행이 가상계좌 확인서를 발급을 해줄 때 조건부로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조건부 발급 여부를 확인을 해준 다음에 신고 수리가 된 거 보고 하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고 완료 후 조건 발급 여부 확인 내용은 확인서에서 조건부로 해준 내용은 뭐냐면 은행이 실명 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내줬는데 금융위원회의 신고 과정에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계좌를 가상 계좌를 저희가 은행이 회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법리적 논쟁이라든지 가상 계좌를 수거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이후에 7월 7일 이후에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됐고요. 보시면 그 금융회사 등이 그 지어야 할 위험도가 얼마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5조의 1을 보면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에 대해서 책임질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고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인 경우엔 가에서 마모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이 고객 확인 의무를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크게는 5천만 원 이상, 뭐 KYC 같은 경우, EDD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건당으로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 체계에서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에 대해서 자금 세탁 의무가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상자산 법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가상자산 법규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특근법하고 이제 동법 시행령만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될 내용은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규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특근법, 시행령,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그다음에 STR,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그다음에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거래의 거절 및 종료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법 11조에 의해서 시정명령, 그다음에 업무 정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근법에 보면 제7조 제3항 2호 신고 수리 불가 이렇게 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으면 이 신고 수리가 불가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동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를 개시하려면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CFT, 그러니까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의 위험과 식별 분석을 평가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또는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확인 입출 계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근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아니면 특근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근법 개정의 그 문제점은 일단은 가상계좌는 대리 지불 계좌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계좌의 예금주가 계좌 이용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TF는 그 대리 지불 계좌, Payable Through Account를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상계좌라는 것은 일종의 차명계좌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모계좌, 자계좌로 되어 있는데,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는 그 계좌, 법률상 계좌가 아니고 모계좌인 예금주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자계좌, 가상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모계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계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이기 때문에 이미 입금되는 시점 자체가 모계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들어가는 거고, 가상계좌는 즉 그냥 CMS 코드이다. 전산 코드 식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금융 거래를 보면 그 홍길동이 은행 어카운트에서 홍길동의 증권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홍길동 증권 계좌에서 이제 주식이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트레이서블을 하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엔티티는 홍길동 한 명이고 자금 세탁 위험은 로우 리스크, 저위험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법인 직근 계좌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데요. 홍길동 계좌에서 거래소의 직근 계좌 어카운트로 입금을 할 때 물론 이제 엔티티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위험도는 이제 미들 리스크 정도로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가상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바스프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의 KYC 의무가 부재했을 경우, 예전에 KYC 의무가 부재했고 특근법상 특근법 자체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능력도 없었을 경우에는 FI, 그러니까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KYC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s Custom, 그러니까는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는 의미로 가상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특근법이 개정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한테도 KYC 의무가 부여가 된 객관적 상황에 중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KYC 플러스 트래블룰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제는 그 내용이 필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내용을 보시면 홍길동의 어카운트에서 거래소의 자계좌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S 코드로 입금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트레이스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계좌하고 모계좌하고의 인덱스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실시간으로 트레이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저런 자계좌들이 쭉 모인 것들을 믹싱, 혼합해 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거래소의 모계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용자의 모든 거래 대금이 한꺼번에 혼합이 돼 가지고 거래소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 거래소에서 입금된 금액이 4번 거래소 어카운트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거래소 어카운트에서 돈을 인출을 해서 홍길동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라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벤트에 대한 내용 없이 뜬금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스 분석이라든지 실시간 트레이스 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블랙홀과 미라클, 그 다음에 호나 혼재 믹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제 더 자금 세탁 위험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16분 정도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쭉 해서 특검법 개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명확인 입출 계정 강제화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FATF에서 얘기하는 기술 중립적, 테크놀로지 뉴트럴한 문구로 개정을 해야 된다. 어떤 실명확인 입출 계정이라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강제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특검법을 개정하기 힘들 경우, 그러니까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안으로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0조의 12에 지금 현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 농협, 수협 여기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은행들이 지금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금 세탁 위험도도 있지만 금융당국에서의 그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움직이는 은행들은 그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제5호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를 넣어서 우체국에서도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우체국이냐? 우체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상의 제10조 저위험 비보고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규제에서 은행에 비해서 우체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또한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이라는 것도 시행령 개정에 왜 우체국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제 우회 전략이 되는 거죠. 금융위에 대해서 상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법 개정을 통해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래서 우체 관서를 포함하게 되는 이런 우회 전략도 생각해 볼 사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다음 보시면 4가지 전략 예상되는 대응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끌기 전략을 쓰실 겁니다. 9월 24일 신고 접수한 후 통지기간 3개월 동안의 영업을 이어가면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끌려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화 마켓을 포기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 이제 대부분의 지금 현재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트하고 코인하고의 교환 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원화 마켓은 포기하고 코인 마켓을만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스탠스입니다. 근데 박스치기는 뭐 이렇게 약간 언어 자체가 좀 거칠은 언어이긴 하지만 9월 25일 이후에 신규 가상 사업자로 다시 신고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고선 그럴 경우에 이제 은행연합회 법무지원실을 했을 때 과거 법 시행 이전에 사업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는 문서 비문서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신규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규로 만들어서 신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9월 25일 이후 신규 가상사업자로 신고하는 속칭 말하는 박스치기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업장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이거 몇몇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현재 제3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요. 이전했을 경우에 한국어 및 한국 관련 내용에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몰타 등 제3국도 FATF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해외로 간다고 해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KYC, STR, 그 다음에 내부 컴플라이언스 같은 시스템은 다 갖춰야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는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는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차근차근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셨고요. 지금 정지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의 우려, 뭐 당연한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협박처럼 들리는 이런 얘기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실천 가능성을 우리가 아니면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쭉 말씀 주시면서 현재 가상자산 법규 관련되는 법규들 총정리 겸 소개해 주시고 특히 그 어떤 국회나 국회 내에서 제도적인 마련을 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관리 방안 거기에 문제점과 관리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특검법과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 내지 특검 시행령에 대한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 방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좀 말씀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료 또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제도적인 법적인 또 실천적인 방안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시작하겠는데요. 두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관련 최근 이슈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와 은행 실명계좌 관련된 쟁점들입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정지열 회장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와 의심거래 보고 의무 그리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지금 FIU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안들은 여러 번 이미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들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된 것이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러면 그 요건들을 지금 준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거래업자가 신고 대상 사업자인데요. 매도, 매수 제한을 개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교환과 현금과의 교환 그리고 가상자산끼리의 교환을 할 경우에 거래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관관리업자, 흔히 말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도 지금 저희 사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갑 서비스업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월렛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화된 지갑 서비스가 있고 수탁형 지갑 서비스가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좀 ISMS를 받아야 되는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이 ISMS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지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를 때는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 암호키를 보관 저장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선 신고 대상 사업자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자는 1년이 이거는 지금 트래블 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는데요. 원래 트래블 룰의 그 적용 시점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25일에 법이 시행된 다음에 1년 정도가 유예기간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5일, 22년 3월 25일까지 이 트래블 룰 적용이 면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사업자가 만약에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신자와 송신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인 지금 감독 규정에 따라서 환산 시점과 환산 금액에 대한 규정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생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표로 보시면 우선 2021년 3월 25일부터 지금 시행이 이미 되었는데 기존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2021년 9월 25일부터는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3월 25일까지는 또 트래블 룰의 적용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신고 의무로 넘어가겠는데요. 신고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대표자와 상호,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신고 유효 기간은 지금 3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지금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고할 때 또 이 법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수익은닉법과 공중협박조달자금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무신고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그런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신고서 기재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지금은 시행령안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신고 매뉴얼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첨부문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과 본점 소재지 서류, 그리고 대표자 임원의 범죄 경력 자료, 사업자 업무 방법을 기재한 서류,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그리고 정보보호관리 측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명 확인 계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아까 정재호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상자산끼리의 교환만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화와 가상자산의 교환 없이 법화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엔 실명 계정이 필요 없어서 가상자산만으로 교환할 때는 우선은 거래소도 이 실명 계좌 없이 운영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역시 FIU에 신고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준수 요건을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정보보호관리 측의 인증을 획득을 해야 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이전에 신고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사업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예치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금과 고객의 예치금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융회사는 그러면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 대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럼 신고를 했거나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인지, 그리고 ISMS 인증을 제대로 획득을 했는지, 고객 예치금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세탁 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 지금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총 5가지를 우선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필수 요건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으로 고유 위험을 평가를 한 다음에 통제 위험, 그리고 위험 등급을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이제 세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필수 요건이라는 건 결국 지금 법상 신고 요건과 기타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 자산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인데, 법정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요건이 그대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그리고 예치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다크코인을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유효한 신고인지를 확인을 하고, 기타 요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임직원의 횡령 여부, 그리고 외부 해킹이 발생했는지,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단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위험과 상품 위험과 고객 위험 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물론 국가 위험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적자와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 경우에 위험이 가중되도록 지금 평가 지표가 선정이 되어 있고, 상품 서비스 위험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자체의 신용도와 취급하는
가상자산 숫자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위험 코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다크코인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근데 가상자산 이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숫자가 많을수록 고위험군으로 평가가 되고, 또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일수록 위험이 또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위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별 고객, 그리고 고위험 업종 고객,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고위험 업종 고객 같은 경우에 뭐 신문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고위험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이제 실제 가상자산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또는 고위험 업종 고객이 정말 제대로 분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제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사업자가 이렇게 그 평가 항목별을 보시면 규정이나 지침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사 위험 평가를 실제로 AML과 관련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AML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고 책임자가 회사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보고 책임자가 내부에서 경영진과 독립되어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보고 책임자의 직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임원급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 정도인 것인지, 그리고 보고 책임자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교육을 실제로 이행을 하고 그 매뉴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이걸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아까는 설계에 관한 것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지가 주된 평가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기간 이전에 1년 동안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임직원 대상 교육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직원 알기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지, 기존 고객에 대해서 필터링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STR이라고 해서 그 룰을 어떻게 만들어서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뭐 위험 거래의 형태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룰과 시나리오를 만들고 유효성을 실제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금 ISMS에 관련된 것인데요. ISMS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ISMS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는 이제 가져왔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ISMS고 한 가지가 실명인증 계좌인데, 물론 거래소가 대부분 지금 20개가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이죠. 네, 지갑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이제 대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좀 뒤늦게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ISMS 예비 심사를 거쳐서 본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 56개 세부 점검 항목이 추가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SMS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여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맞게 56개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 최근에 이 ISMS 평가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워낙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 일자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 인증 심사기관들이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기관들마다 좀 기준이 다르고 또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 심사 기관에 이제 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런데 제대로 된 이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인증 심사 기관 같은 경우는 인증 대상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제대로 실사가 하기 어렵고, 또 실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이제 검증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제 각 기준이 뭐 매 회마다 달라지거나 또는 이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객관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사업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뭐 코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적은지 많은지 또 전체 취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56개 세부 점검 항목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 간에 있어서 규모에 따른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보셨다시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위험평가를 마친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계정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 요건을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충족을 시킨 다음에 발급을 하더라도 사실 진짜 만에 하나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문제가 발생되면 은행 역시도 함께 동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은행에서의 인증을 신고 요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마치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험평가 그 지표가 100개나 되는데 이 100개를 제대로 평가를 한 경우라면 사실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면책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세희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특근법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돼서 정리해 주시면서 그 이제 특근법상의 신고 의무라든지 아니면 가상사업자의 준수 의무, 특히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위험에 대한 평가 이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책적인 쟁점까지 ISMS 관련해서 또 아까 정재열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규제 중심이구나라는 거 첫째 하나하고, 그래서 뭐 관리 또 평가 뭐 이런 식의. 근데 제가 알기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현재 20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리고 그 중에서 IMS 인증 획득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까지 운영하는 데가 4군데고 ISMS만 인증하는 데가 16개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도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돼서 지금 여기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요, 21년 5월 말인데 8개 부처들이 같이 관여하고 있더라고.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하고 자금 세탁 관련된 거,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거, 외국한 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계되는 거, 뭐 과기부에서 가상자산업체 해킹 방지 등에 된 거, 또 이 검찰 경찰 지금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관련되는 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 침해에 대항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 국세청 세금 과세제도에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관세청에서 뭐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외국한 거래법 위반 여부들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8개 걸친 이 부처에서 각자의 업무가 오버랩되기도 하고 이중적이고, 심지어는 서로 이렇게 배타적이랄까요? 배치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 이런 규제들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우리 한세희 변호사님 발표 들으면서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정재열 회장님 말씀하신 것, 또 한세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우리 한세희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프로비트 거래소 대표 도현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비트 거래소 안녕하세요. 도현수라고 합니다. 예, 먼저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실명 확인 계좌가 지금 이제 이 바틀넥으로 생각하고 있죠. 4개 거래소만 지금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오리무 중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실명 확인 계좌 관련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또는 규제가 느슨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규제가 너무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4개 선반업체들은 실명 확인 계좌를 벌써 3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4개 거래소들도 실명 확인 계좌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못 갖춰서 어쩌면은 실명 확인 계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사들을 보면 지금 은행들이 그 4개 거래소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거래소들은 벌써 3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실명 확인 계좌를 쓰고 있고, 그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무슨 자금 세탁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큰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요즘에 그거 했다가 잘못하면 미국에서 수천억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걱정해서 못 한다는데, 그 은행들은 지금 4개 거래소에 3년 전부터 지금 요즘 말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했는지 큰 고민 없이 그냥 해왔어요. 근데 다른 거래소들은 그 은행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실명 계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구체적인 요건들이 나오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거래소들이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서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여전히 은행은 문을 닫고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것처럼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못 받으면 못 받는 거래소들은 거의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정지열 협회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FATF에서 실명 확인 계좌는 건의사항이 아니었는데 그게 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고 요건에서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지열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빠지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정부에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할 테니, 제가 이제 일종의 절충안 내지 타협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실명 확인 계좌, 현재는 실명 확인 계좌가 신고 요건으로 되어 있죠. 신고를 하기 전에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신고 요건에서는 빼는 겁니다. 대신에 신고를 통과한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하려면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지금 그 특검법을 보면 그 요건을 맞춰서 신고가 통과된 다음에도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사업을 하려면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원화 거래를 하려면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을 추가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대해 제 설명인데, 현재는 이 실명 확인 계좌가 거래소 신고 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은행들이 이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거래소 외에는 다 이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거래소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심사를 이미 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7, 8명이 된 한 팀이 그 거래소를 현장 방문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상주하면서 아주 면밀하게 실사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점검을 한 거죠. 그리고 신고서를 내는데, 아까 말씀 나왔지만 법적으로 신고서가 통과되기 위한 요건은 딱 3가지거든요. 실명 확인 계좌, SMS, 그리고 전과 없을 것. 근데 지금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고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두껍게 써서 내야 되고, 그거를 2달 동안 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가 통과된 다음에 또 금융위가 거래소의 현장에 나와서 또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할 거면 굳이 은행한테 심사를 왜 맡기냐. 그냥 금융위 금감원에서 그 신고 요건으로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 요건을 빼고 금융위 금감원에서 심사해가지고 통과된 거래소가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으면, 통과된 거래소가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으면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서 낼 때는 신명하게 여건을 빼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고 하면 통과를 먼저 시키고 나서 통과된 거래소만 은행에 찾아가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에서도 은행은 KYC를 하겠죠. 그래서 뭐 뭔가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실명 확인 계좌를 못 받는 거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은행은 금융이나 금감원을 다 통과한 거래소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고를 통과한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신청했을 때 은행이 이제 뭐 나름 KYC를 해서 발급을 거부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서 이제 어떠한 사유 때문에 발급을 거부한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부한다를 밝히도록 이제 법상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험을 한 번 보고 떨어지면 뭐 영원히 못 보게 하는 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명 확인 계좌 그 신고가 통과된 다음에 은행에 찾아갔는데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것도 보완해 오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부담을 덜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실명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화 거래를 하려면 여전히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 계좌라는 게 그 원래 취지는 그 원화 입출금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세탁 방지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그 자금 세탁 방지 목표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등록제, 뭐 인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말들이 있죠. 아마 이게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혹을 하나 더 다는 거죠. 이 신고, 특검법에 따른 신고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이제 혹을 하나 더 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 등록제나 인가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특검법상 신고제는 존재 의의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등록제나 인가제가 도입될 경우에 특검법상 신고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증권회사나 보험사들 다 이제 각각의 업권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뭐 등록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죠. 근데 그런 금융기관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뭐 계좌를 발급받을 때 은행의 평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또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FI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자면 인가제나 등록제를 통해서 한번 심사를 받았다면 굳이 특검법 신고제를 유지할 실익은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뭐 신고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검법에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실명 확인 계좌를 써야 된다는 의무는 뭐 필요하다면, 이제 정지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정부에서 그것을 뭐 폐지하는 것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사후적인 요구, 사후적인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특검법에 따른 신고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그 업권법에 따라서 등록이나 인가가 된 거래소가 은행에 신청했을 때 은행이 이제 발급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서 그 고지해 주도록 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규제의 어떤 불공정성이나 규제의 불투명성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도현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결국 이 규제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투명하냐 불투명하냐의 문제다. 그건 결국 제도적인 장치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결국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면은 은행에서 내지는 금감원이든 금융이든에서 하는 역할, 이 부분들이 구분되면서 은행에서 실행되는 데는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산업법인가요? 이 부분에서 이것도 내내 제가 듣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더라고요. 하나는 신고 규정 강화시키고 처벌 규정 위법에 사하는데 처벌 규정 강화하고. 그러니까 둘 다 규제 중심이다라는 측면.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현장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상황은 반영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등록 신고 강화 규정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했을 때 처벌 강화한다. 그러면 지금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시면 아마 처음 출발부터 이 법이 그 가상자산법 이 부분이 뭐 좀 탄탄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세 분의 발제 들었고요. 다시 한번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박수 보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3부 진행되겠는데요. 3부는 우리 김기흥 회장님께서 과장을 모셔서 저는 제 역할 여기서 마치고 우리 김기흥 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종 교수님께서 아주 사회를 아주 잘 보셔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세 분이 발표하시는 것을 사실은 3시간짜리를 20분 동안 1시간으로 잘 압축해 주셔서 세 분 발표님도 발표를 잘 해주셨고 또 세 분 발표님들이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법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은 회장님, 그 다음에 한서희 변호사님, 도연수 이 대표님 하나의 시리즈로 제가 구성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정부가 사실은 3년 동안 다 방치해 놓고 FATF에서 특검에 따라서 갑자기 특검법 만들라고 하니까 갑자기 만들어 놓고서 방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 칼을 들이대고서 모든 거를 이것을 이 거래소에 대해서 투기의 그 시각으로만 보고서 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정부가 그동안 3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서부터 시장하고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이런 명확히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건데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이와 같은 형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론에 세 분의 토론자가 모셨는데요. 지금 조원희 딜라이트 대표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 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셔서 김정혁 교수님하고 노태석 태평양의 전문위원님이 이제 최근까지 작년도까지 금융위원회에 계시다가 태평양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혁 사이버대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가상자산업 신고하고 인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주제인데요. 제가 법적인 주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론자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7월 20일이 좀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2019년 7월 20일은 제가 부산은행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컨설팅 주제는 부산 블록체인 관련해서 금융 쪽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 관련된 이제 지정이 7월 20일쯤 확정이 됐고 이미 그 전에 이제 부산이 이제 내정 사실화 돼가지고 준비 중이었는데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이제 7월 24일 날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블록체인 특구 지정되기 이전하고 확정된 이후에도 그 정부 그쪽에다가 건의사항 제안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규제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설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ICO라든지 STO 같은 것들이 해외 자본이라든지 국내 벤처 이렇게 캐피탈에서 유입이 돼야지 이 지역 경제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렸었고요.
나머지는 뭐 대부분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물류라든지 관광, 뭐 수산물, 뭐 교통이라든지 뭐 금융 이런 부분은 다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안 됐어요. 그 암호화폐 코인 관련된 부분하고 거래소 인가는 설립은 안 된다는 게 그 방침이었고요. 그 방침은 지금도 확고합니다. 지금 이제 금융위가 그 주무부처로 지정이 됐는데 아쉬운 부분은 2년 전에 그 당시에 그 허용을 해주고 규제를 풀어줬으면 가상자산업,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이 디지털 자산된 관련된 그 새로운 비즈니스가 2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이게 되고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신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의 그 시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해외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의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그 2년,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큰 사고들이 많이 났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도 찾아가서 그 뭐 많이 면담도 하고 그 사고에 대한 경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제 파악을 좀 했는데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어떤 금융의 수준이 아니고 또 통신사업자 수준으로 뭐 이렇게 손쉽게 설립이 되고 어떤 플랫폼을 똑같은 그 거래 플랫폼만 있으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24시간 365일 계속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 ISMS를 대형 거래소가 ISMS를 그 심사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긴 했지만 뭐 ISMS 자체가 사고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그 여러 가지 감독 규정이라든지 전자감독 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수하고 이행을 하지만 여전히 해킹이나 뭐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나 부정거래, 정보 유출 똑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더하면 될지 그걸 막아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 직원들의 어떤 그 보안 의식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현저히 낮고 또 내부 통제나 그 모럴 해저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것은 그 직원들의 이직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직이 높다 보면 그 보안이 뚫리게 되고 또 공모에 의해서 내부 직원에 의해서 어떤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자작극, 시세 조정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가상화폐 거래소 존립 자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법 제도라든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율 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협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당시 저도 이제 자율규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12개 거래소가 이제 최종으로 이제 그 심사를 통과는 아니지만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서류 심사라든지 자기 자본부터 해서 경영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소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투자 정보, 소비자 보호라든지 자산 보호, 윤리 현장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그 당시도 이런 것들을 그 자율규제 심사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 거래소들이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고요. 그때 기간이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12개 거래소 심사평가가 끝났고 이런 것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이 민간에서 협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외국에 비해서 물론 외국에서도 어떤 그 정부나
그 감독 당국,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뭐 법적 지위를 준다든지 어떤 지급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교환 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도 인가제를 하고 이런 건 적극적인 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뭐 지켜보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때 뭐 그 임시 방편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TF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3년 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아쉬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그 규제 당국, 정부에서 움직이게 된 배경은 G20 그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2019년이죠. 2020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를 외국에서는 이제 국제기구나 금융기구에서도 암호 자산이 뭐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안 된다. 앞으로도 공인을 해서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자본 시장의 하나의 상품이나 지급 수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트래블률이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전에도 그 계속 논의가 되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말 사전에 이런 예방하고 또 사고 대응을 위해서 준수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5월이죠. 그 금융 위원회하고 정보통신 과기부 그리고 금융감독원 FIU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감독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앞으로 강력한 이제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가 이제 어떤 운명을 가를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전자금융이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보면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포지티브 그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만큼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공백으로 여러 가지 그 피해라든지 뭐 대책이라든지 법적인 그 보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신고 절차를 제가 한번 봤더니 주요 심사 항목에는 이제 ISMS 관련된 체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실명 확인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하고 임원들 자격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불수리 요건이 있어요. 예치금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고객 거래 내역을 구분을 해야 된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직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성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과연 그 주요 심사 항목을 통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요건에 대해서 그 유권에 자기들의 해석에 의해서 그 신고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귀를 터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9월 24일 날 신고한 이후에 이제 인가가 되더라도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취급업자들은 굉장히 그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 그 체계도 많이 어렵지만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강도 높은 그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내부 감사,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다음 특히 이제 그 전문 인력이 그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 인가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된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지정을 하면서 야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보다는 다른 부처가 돼서 어떤 그 감독보다는 새로운 그 산업 진흥 차원에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나 규제가 우선이다 보면은 위축되기 마련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이해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고제 폐지보다는 신고제 인가제를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몫이고요.
그걸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신고를 했느냐, 근데 신고하고 인가를 받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관련해서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내년에 뭐 본다고 하지만 지금도 거래소들 간에 그다음에 내부 어떤 솔루션으로 가지고 송수신되는 그 지갑의 추적이라든지 로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조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지금도라도 갖추는 게 거래소 입장에서 신고 관련된 부분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중소형 거래소나 뭐 대형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또 더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거래소의 어떤 규제 그 허용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의 접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라든지 뭐 원래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드라든지 이러한 사업자들은 스스로가 그 경영 환경 그동안의 그 어떤 경영 환경이 뭐 미흡하거나 투자자 보호라든지 배상 책임, 그다음에 사고 대응, 뭐 정보 보호 차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떤 신고 인가를 떠나서 그 새로운 자본 시장을 능가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라든지 투자자 거래 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 시간을 좀 많이 10분이 된 것 같은데요. 토론 관련된 부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혁 교수님께서는 신고제와 인가제를 병행해서 업계의 좀 자율성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노태석 전문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노태석 전문위원님은 국회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아주 전문위원으로 우수한 정책 개발도 하셨고 또 지금 태평양으로 옮기셔서 현장과 정책을 아주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가 되실 걸 믿습니다. 예,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평양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태석입니다. 오늘 앞에 세 분 발표하고 한 분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포럼에서 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이제 금융에 있을 때 이제 이 특검법 개정안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 포럼 처음 출범했을 때 제가 첫 발표로 아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특검법의 제정 목적이 뭐냐, 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특검법에 들어가서 특검법에 따른 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검법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편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7년에 굉장히 가상자산 거래가 굉장히 폭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부천에 좀 이견도 있고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거는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탈법 거래나 뭐 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어서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규제를 하자는 공감이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특검법 뭐 그때 당시 국제논의도 동향도 뭐 자금 세탁 방지는 적어도 글로벌리 합의가 된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 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특검법을 개정해서 19년 3월에 통과를 시켰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통과된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쟁점이 이제 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발급이 왜 신고 요건에 있냐, 이게 가장 큰 지금도 쟁점인데 그때 당시 법안 통과할 때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 굳이 은행에 이 부담을 지으면서 은행의 책임하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발급하게 하냐. 그렇게 되면 은행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아예 계좌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에 그냥 객관적인 신고 요건만 마련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죠. 근데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어도 객관적인 요건, 그러니까 뭐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객관적인 요건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관련해서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하되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위험성을 평가할 사업자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을 하고 사전에 기준을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이 심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해서 입출금 계정이 발급이 안 되는 그 쌍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공감을 이루어서 뭐 그렇게 지금 그 흐름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법 통과시키고 금융위가 신고 매뉴얼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뭐 지난번에 이 일부를 평가 방안 일부를 이제 7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유관기관 전문가를 동원해서 현장 실사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9월 24일까지 지금 이제 신고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러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18년 1월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또 이 거래가 너무 시장이 혼탁하다. 그래서 거래 질서에 불투명하니까 요거를 정확히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질서가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게 효과는 났었죠. 효과는 있어가지고 뭐 벌칙 계좌도 다 정지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후에 특근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필요하고 특히 원화결제가 법화죠. 우리나라의 법화 원화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출금 확인 서비스가 의무화돼 있죠. 의무화돼 있어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법안 논의했을 때 뭐 예상했던 대로 너무 기준이 엄격하게 유지돼서 전혀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기준을 누구든지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에 뭐 미흡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고 그래서 영업을 못한다라는 거를 각인을 이미 시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상 운영의 묘가 지금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7월 말이고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어차피 기준도 공개되고 은행들이 그에 따라서 뭐 사업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우리 아까 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불투명성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심사 기준이 정확하게 심사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발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신고 요건을 갖춰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그렇게 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규제의 수준이 너무 엄격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면
되게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 있냐, 이 부분은 좀 뭐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 피해액이 지금 이제 뭐 굉장히 큰데 거의 한 3조 4천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피해자 수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 한서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신뢰 형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뢰,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를 해서 거래를 건전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에 따라서 룰을 지키면서 어떻게 거래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준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 그에 따른 프로세스가 절차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운용의 묘를 좀 살리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 다른 이슈는 뭐냐면 이제 해외 사업자들도 이제 특검법에 이 역외 적용 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가 국내에서 영업을 활동을 하는 해외 사업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규제의 불투명성이 있는 거니까 적어도 어느 사업자가 신고 대상인지는 감독기관이 좀 적절하게 적시에 피드백을 줘서 신고 대상인 자들이 신고 요건을 갖춰서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누가 신고 대상이고 누가 신고 대상이 아닌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신고 매뉴얼에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로 신고 매뉴얼이 돼 있어서 굉장히 조금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사업자도 신고 대상인데 이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정확히 이런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하라는 것을 분명한 가이드를 주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심사 탈락하면 우리 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해서 좀 운영의 묘를 좀 시장 참여자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모두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차츰차츰 이렇게 점차 밟아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뭐 우리 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불명확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당국이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자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행위를 전념을 해서 우리 김정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제 수준을 굉장히 높이면 그거에 거래가 건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이 좀 서로 다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은 토론 마치겠습니다. 노태석 자문위원님은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시다가 현재 업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설계의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규제를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4대 거래소만 나온다. 이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할까, 기존에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래소들이 먼저 독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만 후발 주자들의 우수한 거래소들이 또 문제 제기내지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후발 주자인 거래소들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규제를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 허원순 논설위원님 언론에서 2, 30년 계셨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의 그 시각이 계실 것 같습니다. 허원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좀 느끼신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입니다. 말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뭐 언론의 많은 부분은 이 제너럴리스트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가 들은 거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읽기 쉬운 사실은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냥 뭐 같이 공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 느낀 거는 한마디로 이제 규제인데요. 많이 쭉 흐르는데 규제의 속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컬처럴 레거라고 그 말이 오늘 지금 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러니까 문화 지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혹은 교통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심지어 보험 제도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수적으로 도로를 닦게 되고 그 모든 이제 제반 어떤 관리 혹은 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따라 붙잖아요. 지금 보니까 가상 자산 혹은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것들 이런 신기술과 새로운 어떤 자산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30년 동안 관변 기자를 했습니다. 정부 부처, 관청 주로 경제부처만 출입하고 지금도 뭐 논설위원을 하면서 경제부처를 다니보면 이 정부는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전 오히려 악마 쪽에 가깝다고 보지만 악마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 본능이 있어서 그 천사가 아닌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무슨 뭐 일이 있으면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라, 뭐를 안전을 확보하라, 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합니다. 뭐 확실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규제가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무슨 지원법, 무슨 육성법, 무슨 기본법, 무슨 진흥법 이러면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전부 다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진흥만, 지원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문제도 그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야기 보면. 물론 이제 가상 제가 보니까 이 자산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를 어떻게 양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따르긴 따르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규제를 세세하게 분명하게 할수록 규제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 완화를 철폐하잖아요. 그걸 주장하잖아요. 규제 완화를 내셔야지만 실제로 안 없어지는 게 이 규제의 폐해라는 그 대목을 보시면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막말로 가상 자산 중에서 암호화폐를 해가지고 뭐 잘못돼가 젊은 사람이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은 그 자리 부르륵 하면서 뭐하냐 정부 뭐하냐고 만다 끌어들이는데 이게 잘못 끌어들여놓으면 오히려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명료하게 해주고 선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 규제에 따른 부작용, 그 규제에 따른 파장 이런 부분을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좋죠. 말은 뭐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우리나라 한국 평토에서 제가 관병이면 우리나라 행정은요. 서비스 행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유감스럽게 규제 행정이고 감시 행정이고 감독 행정이지 뭐 서비스하고 섬긴다는 건 선거할 때 한 번씩 나오는 아름다운 언어일 뿐이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한국 행정의 속성을 알면서 논의를 잘 해주시면 더 실질적인 그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규제가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아주 현장 30년 동안 현장에 계신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19대에서 19,000건 정도 국회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가 법안 한 2,000건 정도 통과된 것 중에 90%가 다 거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가상자산 입법 법안도 실제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보다는 또 규제에 가깝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현장에서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아주 날카롭게 취재를 하신 박소은 이투데이 기자님이 늦게까지 계신데 현장에서 취재한 현장 취재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박소은 기자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너무 편한 모습이라 가지고 제대로가 아니라 좀 음성으로만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보면서 약간 그 업계 전문가들이 좀 두루 참석하시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좀 좋은 점만 이렇게 쏙쏙 찾아봐 주셔가지고 여기 자리에 왔고 또 유익한 말씀 챙겨갈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금융당국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앞에 대기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을 얻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느낀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의 약간 불투명성이랑 선별적인 대응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FATF를 좀 금과업조처럼 여기면서 국제 규범을 따른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옥석을 가릴 수 있고 피해자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좀 실명 계좌를 FATF에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나 실제로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지 그런 실황을 좀 적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에 비해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등 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울어진 규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객관적이고 건전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그 규제 일본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 회장님, 플로에서 질문 나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거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좀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을 다 못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까 되게 그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노태석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제 뭐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18년 이럴 때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일단은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역량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KYCC, Know Your Customer's Custom.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너희 고객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 확인해라. 그런 의무로 이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KYC, 고객 확인 제도,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그런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기술이 이미 이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KYCC의 도구로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고수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다. 적어도 그런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 FATF에서도 왜 그러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주장하는지를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서희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결국 은행 실명계좌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 실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명확한 지금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규제의 명확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전부 준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규제의 명확성인 거지.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규제의 명확성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사업자들과 은행들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주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규제가 지금 실제 아까 노태석 전문위원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걸 실제 운영 면에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도 그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삼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신용우 변호사님이 국회에 입법조서에 계시다가 최근에 지평 현업으로 옮기셨는데 현장에서 혹시 그 느끼신 의견이라든가 있으시면 혹시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직 그 실무적으로 많이 그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 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업법 이제 업권법 이제 제정이 많이 좀 활발해지고는 있어서 이제 뭐 그거 함께 이제 특검법의 어떤 여러 독소 조항들이 같이 좀 논의가 되고 이제 약간 이 어떻게 보면은 특검법이 좀 강하게 된 계기가 이런 업권법에 이제 따른 규제를 이제 우회 약간 좀 편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갔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서 그러면 업권법을 통해서 이제 정상 어떤 일반적인 그 금융 상품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규제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특검법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성호 사무처장께서 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채팅방에 오늘이 9월 24일 대비 60일 앞두고 있어서 법 개정은 어렵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혹시 해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24일 사업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학회협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9월 24일 대비 60일 앞두고 있어서 법 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좀 코멘트를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법 개정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 발의 통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숙려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60일이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만일 새로운 법안을 내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개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라는 상황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빠른 절차를 통해서 개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실질적인 개정 작업이 힘들 수 있다 정도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시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시간이 지금 10시 정확하게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유익한 호의와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발표되고 또 제안하신 또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신고제를 먼저 허가제로 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받으면은 은행에서 좀 부담을 좀 덜 할 것이다. 지금 실제 운영하는데 은행에서 상당히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운영상의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금융당국하고 국회에 정리해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또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가상자산 신고와 쟁점에 대한 법적 이슈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